NH투자증권의 강성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또 라이브에서는 또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사실 주간 전망대 예전에 우리가 주간 전망대에 비해서 주식적으로 많이 치우친 최근의 컨텐츠였습니다만 오늘 정도는 진짜 강연구원님 모시고 이 금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제목을 비둘기 파월의 매 2주열, 지금 이 제목 자체는 문제 없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 제가 요거 질문을 받자마자 처음 꼭 든 생각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네. 어떤 거냐면, 그 매와 비둘기의 시각에서 연준을 보는 시각은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끝났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평균 물가 목표제도 도입하면서 네.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선행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네. 미리 긴축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커브 뒤에 숨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가 좋아지는 거 보고 나서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는 이야기고요.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중앙은행 가들의 표현으로 커브 뒤에 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파월 의장을 비둘기냐 매냐로 분류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뭐 이따 질문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상하원 의회 보고에서 또 파월이 물가는 일시적입니다. 뭐 경기는 좋지만, 일시적입니다. 좀 경기는 좋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진전까지는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시장은 파월을 비둘기로 평가를 하죠. 그럼 여기서 사실 맞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조금 디테일한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 비둘기파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을 저희가 비둘기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야라는 기대까지가 그런 평가에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더 이상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냥 경기 지표 좋아지는 거 보고 나서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비둘기처럼 보이겠지만 막상 7월과 8월 고용 지표가 빨라지는 걸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 뒤에 숨는다,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매냐 비둘기냐를 조금 더 자율스럽게 내가 선택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관점의 차이가 어떤 걸 드러내냐면, 비둘기다라고 보면 아, 경제가 진짜 안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파월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빠지면서 지난주에 채권 애널리스트인 저한테 채권 매니저분들 외에 주식, 자산 배분, 뭐 상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 주셔서 금리 왜 이렇게 빠지냐, 더블 딥이냐 이런 얘기 주시는데 네. 그런 오해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파월은 비둘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작년에 새롭게 도입했던 후행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지표가 분명하게 올라오는 게 확인이 안 돼서 저러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지표가 좋아지는 거 보이면 급격하게 스탠스를 바꿀 수 있으니 이것은 더블딥 가능성 이런 걸로 해석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파월의 스탠스, 파월의 언급에 대해서는 그냥 치열하라 FMC에서 테이퍼링 언급은 공식적으로 안 할 거야 정도 말고는 더 이상 의미는 없다. 뭐 저는 7월 FMC 때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게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같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 강영훈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요. 이 언론이나 이 시황이 됐건 간에 뭔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비둘기 파월 매 2주열. 근데 지금 해주신 설명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느 순간 쌩깔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정말 자기들이 말했는 일시적일 거라고 지금은 우기고 있는데 일시적이 아닌 인플레고 진짜 고용이 자기들 말한 뭐 충분한 진전이라 그랬나? 뭐 의미 있는 진전 이런 것들까지로 왔으면은 또 팍팍팍 올릴 수도 있는 선수들. 뭐 저는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적어도 테이퍼링을 할 정도의 경기 여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게 도식화해서 얘는 비둘기고 얘는 맵하고 파월 의장이 제일 힘이 센 사람인데 얘가 비둘기니까 미국 경기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흐름은 이제 너무 좀 나이브하다. 나이브하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최근에 뭐 라가르드 22 총재 무슨 뭐 블룸버그 회견이나 이런 걸 보면서 22는 내년에 PPP 그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끝나면 또 다른 버전으로 계속 할 거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정치인들은 표 때문이라도 못하고 맞습니다. 정상화를 또 저 선출직으로 누군가한테 임명장 받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 임기 동안만 뭐 그냥 잘 넘어가면 되잖아 하는 그 생각이 이게 인지상정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연 지금의 이 주요 중앙은행들 연준 22 BOJ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진정 정상화의 의지가 있을까라는 의심은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죠? 근데 만약에 네. 6개월, 1년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가 있을까라고 하신다면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전 네. 개인적으로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시장이 설국열차 같다고 생각해요. 설국열차. 연준이나 중앙은행 엔진으로 달려가는 거고 탈선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결국은 그 선택한 방법이 일방향적인 방향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결국은 모든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부채의 문제일 것이고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저희가 IMF 때 했던 허리띠 조르거나 그리스가 했던 배째 디폴트를 내버리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융위기 이후에 선택한 방법은 부채가 문제라면 다른 쪽에 있는 자산을 키워버리자. 그러면 부채가 문제가 안 되죠. 자본 잠식 상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링겔 꽂아놓고 시간 벌어주면 경제가 좋아져서 자생적으로 회복하는 그 흐름을 봤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항구적인 저금리 여건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고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경제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 쉽게 정상화를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걸 감히 누가 하고 싶을 거냐, 할 수가 있냐, 두 가지 다 저는 어렵다고 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근원적으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가끔씩 기가 찬 게, 예, 뭐,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저기 인베스팅닷컴은 다 앱 깔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채권 쪽으로 들어가서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은 유럽 쪽 금리들은 웃깁니다. 마이너스 0. 얼마, 뭐 마이너스든 아니든 뭐 0. 얼마다 보니까 이게 한 0. 몇 bp만 움직여도 퍼센테이지가 30% 40%예요. 맞습니다. 뭐 놈의 금리가 하루에. 자, 그런 정도 됐는데 요즘 제일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거예요. 왜 테이프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월가에 무슨 뭐 블랙록의 그 누굽니까? 저 레리 핑크, 뭐 레리 서머스가 연준 보고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 소리는 이미 오래됐고 레리 핑크 같으면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맞습니다. CEO도 일시적일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는데 그리고 결국은 테이프링도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 금리도 점도표도 달라졌는데 왜 이 와중에 장기 금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실은 뭐 채권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움직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수급적인 이유도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몇 bp 움직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진짜 코어한 이유가 중요할 텐데 핵심 네. 배경은 그래요. 생각보다 경기의 회복 자체가 그리 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갑자기 백신 보급 빨라진다 그러고 추가 부양 정책 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레리 서머스가 3월달에 이미 미국 경제는 과열이라고 하면서 경기 과열론을 엄청나게 네. 들이부었죠. 들이부었어요. 이런 거죠. 흔히 말하는 과잉, 그러니까 공급 병목 현상이 있어서 공급 측 인플레가 올라와도 괜찮아. 소비도 엄청 날 거야. 왜냐면 1.9조 달러가 통과돼서 엄청난 소득지원금이 들어온다. 네. 공급과 수요가 맞물려서 엄청난 물가가 올라갈까 봤는데 네. 막상 까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일단 저는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이라 저도 동의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 연준의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는보다도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예,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미국 지표를 보면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면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란 뭐냐 이것부터 일단 정의하자. 가격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인플레가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망고빙수 가격이 올라와서 안 먹어. 이러면 내려가겠죠. 그 파월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가격이 올라오고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 용의가 있어야 돼요. 괜찮아, 내가 내년에 돈 더 벌 거니까 이 정도 가격 낼 수 있어. 그래야 공급 때문에 가격 올라오는 거를 소비자가 받아들여야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추세적으로. 아니면은 필수 소비자든지 그거는 꼭 써야 되든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급 쪽 병목 현상 걸렸던 것들이 완전하게 뭐 필수재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결국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소비인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네.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는 케어스 액트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소비가 보복 소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 12월 달에 9천억 달러 통과시키니까 1월 달에 소비 급등, 2월에 마이너스. 3월 달에 1.9조 통과시키니까 3월에 급등, 4월에 확 내려갔다가 5월에 마이너스까지 가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의 보복 소비라고 한 것들이 엄청나게 보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저는 하냐면 돈을 주는 사람은 내 돈 아니라 세금이라서 막 퍼줄 수 있어도 받는 사람은 받자마자 내 돈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씁니다. 빚 갚고 이 명언이다. 돈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써요. 모두가 행복하게 보복 소비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인플레가 진짜로 추세적으로 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첫 번째로 일단 채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를 제일 먼저 어쨌든 통과한 국가가 중국이었고 중국의 PMI 반등을 보면서 모두가 환호했죠. 코로나 끝나면 저렇게 되나 보다. 야, 이게 팬데믹이란 거는 금융위기처럼 망가지고 천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망가진 속도도 빠르고 올라온 속도도 빠르더라. 이거에 환호했는데 막상 중국이 실제로 코로나 끝나고 긴축 좀 작년 9월부터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최근에 어떻죠? 지준율 인하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심지어 국무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금리 인하기 하루 전에 생각보다 중국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올라온 걸 잘 전가를 못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에서 3월달, 4월달 미국 경제 엄청 좋습니다 얘기했던 이유가 원자재 가격 엄청 올라온 걸 다 기업들이 전가할 거고 인플레 올라올 거고 소비 셀 거야. 근데 소비 안 세. 근데 중국이 뭐 미국 기업들의 미래일 것 같은데 PMISM 올라온 거 보면 얘네들 보니까 원자재 전가 다 못했네. 그럼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봤던 논리들이 생각보다 너무 우리가 조금 기대가 과했나? 라고 하는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달 수급적인 재료가 더해지면서 최근에 금리 하락폭이 좀 과도했다라고 보고요. 하락폭은 과도했으나 하락하는 방향 자체는 일단은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기대가 컸다. 이런 생각이 최근 금리 하락이 저는 코어한 배경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것도 이유겠죠.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뭐 조금만 그거 하면 또 국채로 또 돈이 담겨 가야 되니까 사버리면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돈은 많은데 유럽 갔더니 유럽 금리를 다 마이너스네. 어디 가도 AA 등급 이상 중에 금리가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1.3주네. 매력적이라는 거. 그게 어디야? 그게 1.5, 1.7까지 갔으니까 그쪽으로 또 사고 싶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내로 가면서 국내로 오기 전에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따가 또 생각나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주열 총재가 어제 금통위에 보니까 국채 선물이 뭐 좀 출렁거렸던데 결국 핵심은 뭐였어요? 소수 의견 때문이었나? 소수 의견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중앙은행들의 약간 뭐랄까요 스탠다드가 코로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는 중앙은행가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니 그런 것들이 터지면 일단은 관망. 일단 완화를 해주고 관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7월 금통위가 있는 주에 갑자기 거리두기 단계 격상됐으니 당연히 한은도 일정 부분 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총재가 했던 핵심 코멘트는
코로나는 그렇게 중차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핵심은 오히려 핵심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금융 불균형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계 신용이 너무 대출이 늘고 있고 잠깐만 강영원님. 중앙은행 총재가 말하는 금융 불균형 이 외신에서도 자주 접하는데 그 사람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완곡하게 포장한 건데 맞습니다. 솔직하게 뭐예요? 금융 불균형이 대출이고요. 대출이 너무 많고 대출이 너무 많다. 그리고 총재께서 또 특별하게 또 지적하신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위험 추구 행위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느끼는 약간의 기시감은 한국은행 본인들이 냈던 6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대출이 엄청나게 늘긴 했는데 이거를 신용차주별로 보면 고신용자 위주로 올랐고요. 고신용자가 급등한 거고 저신용자, 취약차주는 오히려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늘긴 했는데 그 신용의 건전성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은도 결론에서 뭐라고 쓰냐면 일견 건전성이 올라온 것 같지만 뭐 금리 변동이 추락할 수 있다 정도로 결론을 맺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뭐 고점 뚫고 올라가는 이 환경과 금융 불균형과 뭐 당연히 뭐 총재님께서 잘 비교를 하셨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 이게 진짜로 코로나는 이제만 확산 초기고 이건 어쨌든 건전성이 지금 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더 포커스를 뒀다? 그 얘기는 아 진짜 강하게 금리 인상의 의지를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한은 총재의 입에서 그 정도면은 센 거 아니에요? 엄청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분의 얘기에 어떤 맥락을 보려고 하고 숨은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 숨기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런 레토릭을 쓴다는 것도 세지만 또 우리가 그동안 겪어와본 이주일 총재의 어떤 캐릭터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뉘앙스는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뉘앙스를 자꾸 근데 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뭐 한두 달짜리가 아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것도 한두 달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총재께서는 원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 금리 인상이라는 게 한두 번 되고 끝날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 사실 원론을 이야기하신 거긴 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신 거죠. 기자회견에서 그 정도의 강한 표현을 그리고 그 정도의 강한 어투로 말씀하신 적은 사실 손에 꼽습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0.5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톤으로 봐서 여기서 세 번만 올리면 1.25가 되네. 네, 맞습니다. 그죠? 25p씩 올리면은 그쯤 돼 버리면은 자, 금융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좀 빚내서 이거저거 하는 분들한테 실제적인 타격이 온다고 보세요. 계산상. 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가능은 한 시나리오긴 해요. 예를 들어서 빚내서 사는 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자부 부채 규모가 네. 뭐 가계대출, 국채, 회사채, 뭐 금융채 다 합쳐보면 예. 대략 거의 한 3,000조가 넘어요. 훨씬 예. 넘습니다. 그래서 금리 2번 정도 올리면 대략 한 20조 정도 비용 발생하니까 당연히 분명하게 부담을 주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러면 핵심은 신규 대출을 막을 수 있느냐? 애초에 지금 대출이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왜 고신용자만 대출 받는 이유는 대출이 무지하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금리가 낮아서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신호 효과가 더 크겠죠. 신호 효과.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 생각을 좀 더 해봐라고 하는 신호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보고 실제 숫자로 저희가 보여지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뭐 금리를 올리면 자산이 줄어든 효과도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느니 보고서를 몇 번 냈지만 되게 좀 애매한 결론이었거든요. 예. 뭐 경중 비교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숫자로 뭔가 이거 올리면 뭐 대출이 줄 거고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위험 추구행위 줄 거고 이런 것보다는 신호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위험 자산, 변동성 큰 자산에 담아두기보다는 픽스드 인컴 쪽으로 딱 수익이 확정된 채권 쪽으로 담아둬야 되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그 움직임은 뭐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저기는 정말 온갖 고민이 다 녹아져 있다. 그놈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뭐 좀 오르고 내리고 가지고
논문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고 3년이든 10년이든 뭐 우리 지금 수익률도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글로벌한 그 인베스트 투자자들 중에는 어느 정도 안전빵으로 좀 픽스드 인컴으로 담아두기에는 한국 채권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다는 표현보다도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다는 표현이 맞고요.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주식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2016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채권, 현물채권을 의미 있게 매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의 원화채권 보유자에게 사상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심플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저희가 EM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지수나 글로벌 지수에 들어가요. 네. 한국 채권은 이머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국채는 어. 신용 등급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나름 저희가 또 더블A이기 때문에 이머징이 넣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선진국이나 오히려 글로벌 지수에 들어가는데 AA 등급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 금리가 미국 다음으로 항상 제일 높아요. 지금은 미국보다 높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어떤 질문 주시냐면 야,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으면 누가 원화채권 사? 예전에 막 17, 18년도에 한국 미국 금리 역전됐을 때 역전된 적이 있었죠. 외국인들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주시면 제가 어떤 답변 드리냐면 아니 한국과 미국을 페어로 비교하는 거는 한국인들의 사고다. 누가 감히 한국과 미국을 페어로 보냐. 원화채권을 담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자금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해외 채권을 왜 사시냐면 그 나라의 그러니까 통화를 달러만 들고 있을 수 없으니 달러 외에 통화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달러 통화를 사서 현금 사서 금고에 쟁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채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해보니까 AA 등급 이상 국가 중에서 달러 외에 금리 제일 높은 나라가 누구야? 항상 한국이에요. 아하. 가끔 호주나 이런 애들 올라오는데 호주는 호주 달러 쓰고 달러 패그 제외 국가들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 채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사면 안 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원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적어도 원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것 같은 이슈는 뭐 없을 것 같다. 러플리 금년 들어서만 그러면 얼마가 돌았어요? 외국인 자금? 금년 들어서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거의 30조 이상 들어온 걸로 30조 이상. 기억하고요. 거의 어쨌든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그 입사했을 때 보다 2배예요. 2배 이상 들었습니다. 여의도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막 템플턴 펀드와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막 한국 채권 시장의 큰 손이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그게 다 중앙은행, 국펀드처럼 더 질이 좋은 자산들이 들어오면서 뭐 압도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 채권의 큰 손이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질적으로 좋아졌죠. 분명한 건 그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채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 좋죠. 엄청 좋죠. 이게 저희가 중국이 싱글레이기 때문에 이머징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실용 등급 관점에서 그런 거고 G2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안전한 국가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중국이 망한다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회사채랑 국채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쨌든 국채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가 보증을 뭐 채무 불이행을 안 하겠지. 그런데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다면 네. 흔히 말하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했을 때 중국 채권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좀 자신감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미국과 무역 분쟁을 했고 분명한 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말도 안 되게 협상 내용이 빠그라졌지만 만약에 무역 흑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줄이는 폭을 자본 수지에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어느 분이 한국채 5월 이후 하락세인데 뭔 소리 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채팅방에 올리셨는데 아니 당연히 하락세죠.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논의는 지금 그거보다는 어쨌거나 거액을 갖다가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채권이라는 것은
뭐 5월달 금리 수익률 수준이든 지금 수익률 수준이든 매력적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돈은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외국인들의 수요고요. 외국인들의 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당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과 국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2.2에 사서 2.0에 팔아 이런 액티브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무조건 사야 되는 자금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한국 금리가 제일 매력적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실제로 5월 이후에 장기 금리는 빠지고 있고 저희 하우스가 가장 먼저 원화 장기채는 거의 롱콜을 한 하우스 중에 하나인데 장기 금리가 빠지고 있다.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아마 한국 장기 금리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한 2.2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이 2018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8년이 언제냐면 연준이 금리를 4번 올리고 자산 축소까지 하면서 미국 금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올라가요.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월과 5월경에 고점을 형성하고 2분기에 고점 찍고 나서 무려 1년 3개월 동안 하락합니다. 10년 금리가. 그때 저희가 뭐 한국 장기채 꽃놀이패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미국 금리 올라가면 뭐해? 결국 미국 금리가 올라가도 한국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려면 미국의 경제 회복의 낙수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수출이 꺾였거든요. 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에 한국 수출이 굉장히 재미없을 거다. 거기다가 이미 10년 금리가 잠재성을 터치했으니까 가격도 충분히 왔다. 그래서 저도 10년 금리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말씀 나눴던 맥락은 외국인들 수급 맥락을 말씀드린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저희가 장기 금리 전망을 방금 말씀드린 게 아닌데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저희 역시도 한국의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하락 전망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고성범 금통위원이 이제 소수 의견을 갖다가 총태를 맺는데 우리 지금 금통위원이 몇 분이시죠? 7분. 7분. 근데 우리가 확실히 이 금통위원회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 이런 것까지 물론 채권 전문가들은 파악하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회 이런 어떤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부분이 실제 과거 경험적으로 그러고 나서 실제 액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긴 해요. 중요한 그러니까 신호다.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할 때 소수 의견 없이 금리 인상을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드물고요. 금리 인상을 소수 의견 없이 한 사례는 대부분 정말로 막 금융위와 같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고 반대로 말하면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금리 인상할 때마다 소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소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고승범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금통위 의사록 같은 걸 보면 최소 총재와 부총재 제외 고승범 의원 포함 3분 정도는 매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총재랑 부총재는 한 몸이고 한 몸이고. 총재께서 굉장히 좀 매파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금통위의 구성상 뭐 최소 4인에서 5인 정도는 금리 인상의 시점을 조율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 이번 4차 확산이 일견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되면 바로 올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말까지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이미 프라이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는 이미 1.50을 터치를 한 상태고요. 시장은 그렇게까지 벌써 달려갔는데 좀 뭐 이런 질문이 좀 못하겠습니다만 선거 앞두고 한원이 말한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보면 선거 앞두고 금리를 올리거나 인하는 게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장기금리 하락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경제의 핵심은 수출인데 수출이 어쨌든 저희는 5월이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5월에 피크를 찍었다. 네, 그러니까 증가율이 그리고 증가율. 이런 수출 거죠. 증가율. 코로나에 위너와 루저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시국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락다운이 걸리니까 서비스 소비를 못하고 내구재 소비에 몰빵을 했습니다. 차 사고 뭐 가전 바꾸고 이런 거. 미국 애들이 팰리세이드 사주고 갤럭시 사주고 LG 가전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이미 그래서 미국인들의 내구재 소비는 추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매년 차 바꾸시는 분은 없고 매년 냉장고 바꾸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반기 때는 서비스 소비 위주로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출렁거릴 겁니다. 그럼 어떤 고민이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 때 내구재 소비에 집중했던 것이 한국 수출의 호재였다면 서비스 소비로 하반기 소비에 집중한다면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2016년 반도체 빅사이클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압축적으로 수출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갔거든요. 네. 반대로 속도도 내려오는 속도도 빠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래서 장기금리에 대해서 조금 아래쪽을 보고 있고요. 오히려 수출이 빠지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도 결국 경기를 압박하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상, 수출 빠지는 거 이 모두가 다 장기금리엔 조금 하락 압력인 것 같다. 그래서 장기에는 실제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3년, 10년 스프레드가 100bp가 넘었거든요. 지금 50bp예요. 두세 달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어. 커브가 엄청 누웠네. 그쵸. 저희가 보통 향후 경기의 수정구슬이라고 하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고작 몇 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거는 결국 채권 시장에서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 결코 좋게 보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굉장히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커브가 눕고 서고에 따라서 스티프닝과 플래트닝이 그때 증시에서의 지수 흐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상관관계가 나옵니까? 사실 한국 금리가 아니라요. 미국 커브에 더 영향을 많이 미국 받아요. 커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한국 내수 기업들이 많다면 당연히 한국의 3년, 10년 스프레드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의 고객님들이 돈을 얼마 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투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장단기에. 한국이 아니라. 말씀한 김에 아까 제가 깜빡했던 질문도 그건데 미국도 지금 장단기 많이 줄었던데 네, 맞습니다. 스프레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읽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잠깐 쉬었다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테이퍼 텐트럼 때도 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언제나 장단기가 어떻게 가냐면 올해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경기 좋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생리상 리세션에서 리커버리를 넘어올 때 정말 말 그대로 스무스하게 좋아지는 만큼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절대. 초기 국면에서는 경기 과열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네. 모든 것의 기저효과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내년 3월에 국제유가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거야. 알고 있어. 막상 숫자 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등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N자형 패턴이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저는 지금 N자형 패턴의 두 번째 막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N자형의 두 번째. 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막대가 다시 8, 9월 기점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 지금 이거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이 절반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어려워서도 그럴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영우님께서 지금 한은의 스탠스나 연준의 이것과 엮어서 우리 환율하고 우리 아까 금리 쪽에서는 장기는 계속해서 좀 장기가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좋은 얘기는 아닌데 맞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주식하고 환율에 대해서 그럼 한은 스탠스가 뭐 직접 영향을 미치든 말든 아니면 그거와 관련한 채권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망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뭐 사실 이제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한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수출에 대한 우려예요. 수출에 대한 우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심플하게 한국 10년 금리랑 삼성전자 목표 주가 서베이 평균치 같이 그려보면 고점이 항상 거의 같이 잡혀요. 무슨 의미죠?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막 경쟁적으로 올라가다가 꺾이잖아요. 그때쯤 10년 금리 고점 잡힙니다. 한국 10년, 그러니까 모든 성장과 수급과 기대 인플레가 다 녹아있는 이 10년 금리가 반도체 수출에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장단기가 조금 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향후 수출에 대한 우려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과연 향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뭐 사실 한국 전체 수출이 개별 주가에 관심 많으신 고객분들한테 얼마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반적인 수출 여건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채권 시장에 던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원화 환율과 관련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파월이 비둘기파적이다라는 평가엔 동의하기 어렵고 파월은 후행적 대응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7월과 8월에 미국 고용지표 가속화가 확인되고 나면 8월과 9월 중에 테이퍼링 스케줄링을 언급할 거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달러가 강세로 갈 거고 원화 어느 정도 좀 더 약세로 갈 개연성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가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의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 여기서 오는 시사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 금리가 0.4대 5대 받고요. 그리스 같은 애들이 0.6대 7대 받아요. 거기다가 작년에 감히 KRW 들고 있는 한국은행도 못했던 QE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해버립니다. 걔들도 양적 완화를 했다. 그런데 그 어떤 국가의 국채도 엄청나게 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달러가 싸서 그래요. 달러 캐리. 미국의 돈이 엄청나게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씩 풀어도 그 돈 갖고 야 인플레 생각하면 국채 사면 손해네. 그러니 돈이 국채도 사고요. 국채에서 MBS, MBS에서 IG, IG에서 하이힐드 이거 살 건 외국 가. 그러니까, IG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죄송합니다. 투자 예, 등급. 투자 등급 회사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고 이것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국가들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돌려질 때, 그것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약화될 때 분명히 지금 약한 연결고리들에는 4분기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흐름이 그런 것들 이미 좀 선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4분기에는 꽤나 퀄리티가 중요할 것 같다. 로우 퀄리티 자산, 로우 퀄리티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강정구님 참 오랜만에 나오셨고, 저는 지금 뭐 빠질다시피 들었는데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된 컨텐츠가 주식이다 보니까 그건데 우리 채권 쪽으로 좀 꾸준히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기를 원하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강영우님 무슨 다른 매체에 정해서 고정으로 나가시는 데가 있나요? 고정은 저희 회사. NH증권에서 네, 회사 묶어만 고정이죠. 그거는 고정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좀 이게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주식 시장에서의 논리만 갖고 이렇게 파헤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금리에 물어봐야 될 때가 많은데 지금 어쨌거나 참 쉽게 설명이 안 되는 주가 금리가 왜 빠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강영구님은 흔쾌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곤혹스러워해요. 지금 이 와중에 왜 금리가 왜 빠져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들 사실은 찝찝하거든요. 진짜 경기 좋아지면 금리 빠지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장기물이. 그리고 테이퍼링까지도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하겠다고 점도표도 막 점이 막 2칸이나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도 장기 금리가 빠진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좀 쎄한 건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가고 있고 이미 자빠진 코인 시장은 아무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들고 있는 사람들만 속 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뭐 아마 지금은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1분기 때 던졌던 질문이 미국 경기가 과열이냐 2분기 때 던진 질문은 더블딥이냐인데 저는 과열도 더블딥도 아니고 정말 완만한 수준의 경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분기 때 미국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그것이 경제가 과열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경제가 정상화라면 이자율 시장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이야기들 뭐 단기 자금 시장에서 어떻게 돈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는 더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수급적인 부분은 차치했지만 분명히 7월달 지금 보시는 금리 수준은 뭐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마치 더블딥과 같은 거에 오해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블딥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드리기 전에 30초짜리 가끔씩 미 연준의 그쪽에 영래포로 잠기는 돈이 너무 많다고들 하는데 그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만한 이슈인가요?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는 기술적인
마찰적인 아니요, 그냥 그건 신호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테이퍼링 할 수밖에 없다는 할 신호입니다. 수밖에 없다는 신호다. 돈이 엄청나게 풀려고 있고 과잉 남아 유동성이 돈다. 실제로 있다. 남아 돌아서 그냥 맞습니다. 연준에 잠기는 돈이 네, 그만큼 맞습니다. 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는 기회 되는 대로 자주 모시고 싶어요. 네, 그거 알겠습니다. 연락 가면은 좀 시간 내주시고. 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